러시아군이 국경에서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거리 내입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작전실 2022년 2월 24일 새벽 5시 전화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그 순간 폴란드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누시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군수조달청에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이번만큼 절박했던 적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건 평범한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소비에트식 장비들을 서서히 교체하는 10년 단위의 느긋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이 포격당하는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긴급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소 600문 이상. 국방장관의 지시였어요. 600문. 상상도 못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명확했죠. 러시아군이 보여준 포병 전술을 우리도 봤거든요. 하루에 10,000발씩 쏟아부으며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그 화력 말이에요. 책상 위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독일의 PZH-2000, 다른 하나는 한국의 K9. 겉으로 보면 PZH-2000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 분당 8발의 연사속도, 56km 최대 사거리.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격이 이 정도라고요? 독일 측 담당자가 건넨 견적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당 700만 유로, 600문이면 계산기를 2번 확인했어요. 42억 유로, 폴란드 연간 국방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긴급 도입이 가능한가요? 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답변이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재 독일 국내 수요가 급증해서 납기는 최소 3년 후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가 언제까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동쪽 국경 너머에는 수천 문이 러시아 포병이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였어요. 즉시 생산 가능합니다. 첫 인도부는 6개월 후.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K9이 정말 PZH-2000과 맞붙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은 해야 했습니다. 폴란드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PZH-2000이 10초 만에 3발을 쏘는 동안 러시아 포병은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온 실전 보고서였어요. 독일이 지원한 27대의 PZH-2000이 돈바스 지역에서 기록한 성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세계 최고라는 것의 의미구나. 하지만 제가 폴란드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최고의 성능과 최적의 선택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 말이에요. 자동 장전 장치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PZH-2000의 기술 자료를 보면서 감탄이 나왔어요. 60발의 포탄을 차내에 적재하고 완전 자동으로 장전해서 분당 8발까지 쏠 수 있다니. 게다가 어떤 각도에서도 장전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었죠. 반면 K9은 어떨까요? 반자동 장전 방식에 40발 적재, 분당 연사속도도 6발 정도. 숫자만 보면 PZH-2000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신뢰성은 어떨까요? 바로 그거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PZH-2000이 과도한 사용으로 고장이 속출했다는 내용 말이에요. 하루 200발씩 쏘니까 견딜 수 있는 자주포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군 포병 지휘관의 토로였습니다. 독일군 매뉴얼에는 하루 100발이 고강도 임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는 그 2배를 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K9은 달랐어요. 터키가 시리아 내전에서 350문을 굴린 데이터를 보면 연속 사격과 사막 같은 곳에서도 내구성이 좋고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구조가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포신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PZH-2000은 2,500발, K9은 1,500발. 숫자로만 보면 독일이 앞서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랩탄이나 장거리탄을 많이 쏘면 포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PZH-2000이 고장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50km 넘게 날아가는 고성능 탄약을 너무 많이 써서 포신이 버티지 못한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K9 사용 소감이 어떠신가요? 궁금했거든요. 에스토니아는 우리보다 먼저 K9을 도입한 발트 3국 중 하나였으니까요. 나토 표준 탄약 호환성이 완벽해요. 미군 탄약도 문제없이 써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PZH-2000은 나토 표준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타국 탄약과 호환 문제가 종종 발생했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수동 장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건 따로 있어요. 에스토니아 장교의 말이었습니다. K9은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 살 수 있었어요. PZH-2000은 독일이 자국 물량도 부족하다며 계속 미뤘거든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에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능으로는 PZH-2000이 분명히 앞서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최고의 무기와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 과연 같은 걸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과연 성능 외에 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PZH-2000 한 대 가격으로 K9 2대와 탄약 보급차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온 분석 보고서였어요. 700만 유로 대 350만 유로, 정확히 2대1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재 독일군도 부족해서 증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사 담당자의 설명이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체가 방산 물자 확보에 나서면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는 거였죠. 그럼 우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년, 길면 5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5년 후라니요. 그때까지 러시아가 기다려줄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리하고 나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나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이에요. 반면 K9은 어땠을까요? 현재 연간 50대 생산 중이며 긴급 주문 시 100대까지 증상 가능합니다. 한국 한화디펜스 측 답변이었어요. 게다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까지 제한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함께 말이죠. 라이센스 생산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가 있었죠.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리투아니아 국방부에서 온 내용이었습니다. PZH-2000 추가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프랑스 세자르를 선택했어요. 리투아니아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거네요. 러시아 위협은 절박한데 PZH-2000은 너무 비싸고 납기도 늦다는 판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현재까지 PZH-2000 총 생산량이 400대 미만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워낙 비싸서 주문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반면 K9은 수출만 700대가 넘었습니다. 규모의 경제죠. 동료의 말이 맞았어요. K9이 저렴한 이유는 단순히 제조 비용만이 아니라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효과가 컸던 거예요. 인도가 400문, 터키가 350문, 이런 대형 계약들이 쌓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죠. 창밖 바르샤바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완벽한 소수보다는 충분한 다수가 아닐까요? 러시아군이 수천 문의 포병으로 물량 공세를 펼치는데 우리가 최고급 몇십 문으로 맞선다고 될 일일까요? 실전에서는 숫자도 품질입니다. 우크라이나군 고문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한 방보다는 지속적인 수십 방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였죠.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노르웨이에서였어요. K9이 북극권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영하 30도에서도 문제 없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였어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폴란드 겨울이 혹독하긴 하지만 노르웨이만큼은 아니거든요. K9이 그곳에서 검증됐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문제 없을 거예요. 경제적 현실과 전략적 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선택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게 더 있었어요. 과연 실전에서의 진짜 성능은 어떨까요? 러시아군이 대포병 사격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PZH-2000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온 실전 보고서였어요. PZH-2000의 슈트 앤드 스쿠트 능력이 실전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죠. 사격 후 2분 안에 진지를 이탈해서 러시아의 반격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궁금해했어요.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평균 가동률이 60%. 독일 국방부 내부 자료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PZH-2000 중 상당수가 수리를 위해 폴란드 후방으로 빠져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 극한 상황에서는 고장이 잦았던 거죠. 그럼 K9은 어떨까요? 터키군의 시리아 전선 데이터를 요청해봤어요. 350문을 3년간 운용한 결과 말이에요. 평균 가동률 92%, 주요 고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놀라운 결과였어요. 물론 우크라이나만큼 혹독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전은 실전이었거든요.
특히 UAV와 연계한 정밀 타격에서 K9이 보여준 성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연평도에서의 대응 시간이 13분. 2010년 북한의 기습 포격에 맞선 K9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포탄을 직접 운반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13분 만에 완벽한 대응 사격을 해낸 거예요. 인간과 기계의 조화죠. 한국 측 기술진의 설명이었어요. 피젯 H2000처럼 모든 걸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협력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도군에서 온 전화였어요. K9 바지라가 파키스탄 전차 부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2019년 국경 분쟁에서의 일이었어요. 40km 밖에서 K310 자탄형 고폭탄으로 T-80 전차 대대를 타격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인도가 200문을 추가 주문했다는 후속 소식까지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이군요. 바로 그거였어요. 피젯 H2000의 최고급 성능도 중요하지만 K9의 검증된 신뢰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었어요. 교육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피젯 H2000 운용 교육은 원래 6개월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2-3개월로 단축했더니 운용 미숙으로 인한 고장이 속출했다는 거였습니다. 반면 K9은 2달이면 충분했어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 덕분이죠. 전시에는 교육 기간도 중요한 전력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숙련된 승무원이 많이 필요한데 전쟁이 터지면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복잡성과 단순함.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과연 우리에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폴란드의 특수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결정적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국경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새벽 6시 정보부에서 온 긴급 보고였어요.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러시아 ES-19 무스타일스 자주포 부대의 이동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지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납기 단축이 가능합니까? 피젯 H2000 측에 다시 문의해봤어요. 하지만 답변은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 독일 국내 주문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해도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년. 너무 길었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리하고 다음 목표를 물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반면 K9은 어떨까요? 첫 배치분 36문은 6개월 후,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1년 반 안에 완료 가능합니다. 한국 측의 답변이었어요. 게다가 폴란드 내 생산라인 구축까지 포함한 일정이었죠. 이거면 위급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K9PL로 명명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군의 이름까지 정해놨더라고요. K9 폴란드 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탄약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나토 표준화 문제였어요. 우리는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염두에 둬야 하거든요. 미군의 M777 견인포나 M109A6 팔라딘과 같은 탄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K9은 나토 표준 155mm 탄약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행이었어요. 심지어 미군 탄약으로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는 거였죠. 피젯 H2000도 나토 표준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호환성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는 걸 감안하면 K9이 더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체코에서 온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K9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함께 공동구매 어떨까요?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체코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러시아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예산 제약도 있고 공동구매를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현지 정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전시에는 제조사 기술진을 부를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직접 고치고 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피젯 H2000은 워낙 복잡해서 독일 기술진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K9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라 현지 정비가 용이합니다. 한국 기술진의 설명이었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과 함께 정비 교육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죠. 이거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쪽 국경 너머에는 수천 문의 러시아 포병이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변수는 무엇일까요? 폴란드의 완전한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 한화디펜스 회장의 제안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였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카드였어요. 반면 독일은 어떨까요? 기술 이전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안상 문제도 있고 크라우스 마파이 사이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어요. PZ-H2000의 핵심 기술은 독일 내에서만 생산하겠다는 입장이었죠. 물론 이해는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일자리가 몇 개나 창출될까요? 경제부 장관의 질문이었어요. K9 현지 생산 라인이 들어서면 직접 고용만 3,000명,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5,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이 수출까지 가능했어요. 폴란드에서 생산한 K9을 동유럽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였죠. 우리가 방산 수출국이 될 수 있다고요?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무기를 사기만 했는데 이제는 파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략적 의미도 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전화였어요. 레자르 사자르 대신 K9을 선택하신다고요? 프랑스 네덱스터 측의 아쉬운 목소리였어요. 사실 사자르도 좋은 자주포예요. 하지만 K9과 비교하면 여러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술적 지원은 어떻습니까? 한국 측에 문의해봤어요.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 서비스도 제공하는지 궁금했거든요. K9A1에서 A3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국도 함께 업그레이드 해드려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PZ-H2000은 비용 문제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데 K9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A3 버전은 완전 무인 포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기적 파트너십이군요. 바로 그거였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였던 거죠.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었어요. 탄약 보급차도 함께 도입 가능합니까? K10 탄약 보급차였어요. PZ-H2000은 탄약 보급차 개발을 비용 문제로 취소했지만 K9은 처음부터 세트로 개발했거든요. 실전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동장전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K10이 K9 옆에 붙으면 포탄을 자동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PZ-H2000 승무원들이 포탄을 직접 날라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창밖으로 바르샤바 시내의 야경이 보였어요. 오래된 역사와 새로운 미래가 공존하는 이 도시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선택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함께 고려해야 했어요. 파트너십인가 단순 거래인가. 이 선택이 폴란드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과연 최종 결정의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요?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 마리우시 브와스차크 국방장관의 선언이었어요. K9 672문과 K10 탄약 보급차 214대 총 3조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는 마지막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PZ-H2000을 포기해도 될까요? 솔직히 아쉬웠거든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를 놓친다는 게 분당 8발의 연사속도, 56km의 최대 사거리, 독일의 정밀한 기술력.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보여준 포병 전술을 보셨죠? 하루에 10,000발씩 쏟아부으며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그 화력. 우리도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K9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까? 군 수뇌부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그때 터키군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증명됐습니다. K9 350문이 러시아제 포병 부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시리아 정부군이 운용하던 ES3 아카치아, ES1, 그보즈디카 같은 러시아제 자주포들을 K9이 일방적으로 제압한 사례들. 더욱이 사상자 없이 말이에요. 대포병 레이더와 연동되나요? 나토의 ANTPQ-36 파이어파인더 레이더와의 호환성이었어요. 적의 포격 위치를 탐지해서 즉시 반격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실제로 터키군이 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실에서 급보가 들어왔어요. 러시아군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지역이었어요. 바르샤바까지 400km. 이스칸데르의 사거리 내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K9의 기동성은 어떻습니까? 생존성이 중요했어요. 러시아군의 정밀 타격을 피하려면
슈트 앤드 스쿠트 능력이 필수였거든요. 포격 후 1분 이내에 진지 이탈 가능합니다. 연평도에서 증명된 능력이었어요. 북한의 기습 포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K9들은 13분 만에 완벽한 대응 사격을 하고 안전하게 철수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온 전화였어요. 폴란드가 K9을 선택하면 발트해 연안이 완전히 K9으로 통일되겠네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두 K9을 선택했거든요. 공통 운용의 이점이 클 거예요. 탄약 호환성은 물론이고 정비 지원이나 승무원 교육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최종 결정입니다.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K9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거든요. 폴란드가 유럽 최대의 K9 운용국이 되는 순간 말이에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의 선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 K9이 폴란드 땅에 도착했습니다. 2023년 1월 그단스크 항구에서 올라온 보고였어요. 한국에서 출발한 첫 인도분 36문이 발트해를 건너 우리에게 왔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한자동맹의 상선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는 항구에 직접 나가봤어요. 거대한 운반선에서 내려지는 K9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PZ-H2000을 포기한 게 아쉽지 않으신가요? 동행한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아쉬웠어요.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요. 규모의 경제가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PZ-H2000은 분명히 뛰어난 무기예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누구도 대량으로 살 수 없었던 거죠. 총 생산량이 400대도 안 되니까 개선할 기회도 없었고요. 반면 K9은 전 세계에 1600문이 넘게 팔렸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 개선되고 발전했죠. A1, A2, A3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생산 라인 구축은 언제 시작됩니까? 슈체친 조선소 부지에 K9 생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2024년부터 본격 가동해서 연간 100대씩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죠. 폴란드가 방산 수출국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무기를 사기만 했는데 이제는 파는 나라가 될 거예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유럽 전체가 잠재 고객이었으니까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산 K9 지원 요청드립니다. 우크라이나도 K9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PZ-H2000이 좋긴 하지만 워낙 복잡해서 전시 운용이 어렵다는 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반면 K9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았으니까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이런 의미였군요.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의 생산력이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항구에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독일이 PZ-H2000 생산 라인 재가동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급증하자 독일도 생산을 늘리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과 납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경쟁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PZ-H2000과의 경쟁이 있어야 K9도 더 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기술도 발전하고 사용자들도 더 좋은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스와 강 너머로 바르샤바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제2차 대전으로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일어선 이 도시처럼 우리도 새로운 도전 앞에 당당히 설 준비가 됐어요. 때로는 최고가 아닌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완벽한 소수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다수가, 화려한 성능보다는 검증된 실용성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K9은 단순히 자주포가 아닙니다. 폴란드의 새로운 미래이고 한국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이며 동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무력으로 위협해와도 우리에게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결국 선택의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믿을 수 있는 무기, 바로 그것이었어요.